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건 없었어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알파고는 사람들이 주목은 했지만 아무도 안 썼죠. 여러분들 알파고 쓰세요? 안 쓰잖아요.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라붙어서 같이 연합전선을 가지고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와 구글이 연합한 거하고 비슷하죠. 새로운 공룡 기업이 생길 수 있는 새싹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죠. 근데 그 칩셋은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조 넘게 지금 막 돌파하는 이유가 LLM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 수많은 LLM 기업들이 GPU를 발주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전 세계 구글이 수백 개의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검색에. 근데 점유율 1위가 안 되는 국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하나 어디겠습니까? 한국인. 챗은 채팅의 뜻입니다. 대화하는 걸 뜻하죠. 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LLM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뜻해요. LLM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오픈AI가 만든 LLM이 바로 GPT죠. 근데 버전이 바뀌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마치 우리 윈도우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GPT-1이 있고 GPT-2가 있고 GPT-3가 있고 GPT 3.5가 챗GPT에 적용된 LLM이고 최근에 나온 게 GPT-4고 그래서 GPT는 오픈AI가 만든 LLM 기술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챗은 대화를 뜻하고 그래서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GPT라고 불리는 LLM 기술로 만들어진 대화형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를 들면 오픈AI라는 회사가 GPT-3라는 엔진으로 만든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달리예요. 그 이름이 다르잖아요. 달리라고. 챗을 안 붙였거든요. 서비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챗GPT에서 챗GPT가 뜨다 보니까 이제 오픈AI 회사는 이 GPT를 본인들의 상표로 특허를 출원하죠. 아무나 그래서 GPT를 못 쓰죠. 그걸 또 상표로 한 거예요? 그럼요. 본인들의 LLM이니까 마치 음료수의 종류는 뭐가 있죠? 코카콜라가 있고 펩시콜라가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자기들 상표로 출원한 거죠. 코카콜라를. 제가 IT 업계에 종사한 이래로 어떤 특정 서비스가 1년도 안 돼서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건 없었어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근데 챗GPT가 그걸 만들어냈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알파고는 사람들이 주목은 했지만 아무도 안 썼죠. 여러분들 알파고 쓰세요? 안 쓰잖아요. 챗GPT는 한국에만 500만 명이 넘게 쓴다고요. 불과 6개월도 안 된 서비스인데 그게 바로 샘 알트만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래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고 없이 출시를 한 거예요? 아니죠. 2017년도부터 준비했으니까 꽤 됐어요. 사실은 GPT-1, GPT-2 그 이전부터 2022년 11월 그걸 출시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꽤 오래 걸린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게 대박을 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기존에 달리만 해도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이미지 만들어주고 대단하다 정도의 박수를 받았는데 챗GPT는 워낙 사용하기 쉽잖아요. 그냥 웹사이트 가가지고 가입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창에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챗GPT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 GPT-4라고 불리는 LLM인데 GPT-4보다 더 뛰어난 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구글에서 바드라고 불리는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GPT 3.5 정도 수준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구글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고객 접점을 가진 회사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면 오픈AI와 같이 LLM을 만드는 기업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스타트업 중에 엔트로피 그리고 코히어 이런 업체들도 LLM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회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진을 만들어주는 LLM을 만들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고 스타트업 중에는. 그런데 대화형 서비스로 이렇게 답을 잘하는 서비스는 유일하게 오픈AI의 챗GPT가 거의 월등합니다. 그 뒤를 구글의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뒤쫓고 있고 똑같은 LLM 엔진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뉴빅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이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장점이 뭔가요? 뭘 못하고 있나요? 딱 한 가지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말 대잔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형 AI 특징은 아무 말이나 만들어내고 지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아무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걸 어떻게 잡느냐가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숙제죠.
챗GPT 같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LLM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LLM은 웹상에 공개된 수많은 인간의 언어 데이터를 크롤링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챗GPT라고요. 근데 문제는 챗GPT를 만든 GPT 3.5는 2021년도까지 웹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만들다 보니 2022년 데이터가 없고 23년 데이터가 없어요. 최신 정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분야의 버티컬 영역에 아주 세부적인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잘 분류된, 클래시파이된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추가로. 그걸 데이터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라운딩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 정보가 없는 챗GPT를 보강하는 거죠. 이걸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 여행 사이트에서, 법률 사이트에서, 금융 사이트에서 그동안 업계에서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챗GPT를 API로 호출해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기업으로.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 그라운딩을 해서 그냥 챗GPT에는 없는 정보지만 여기에서는 답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픈AI 챗GPT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플러그인은 챗GPT 안에서 외부의 서비스를 호출해가지고 플러그인으로 이 안에서 이 플러그인을 통해가지고 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는 없는 법률 정보가, 챗GPT에는 없는 의학 정보가 바깥에 있는 의학 정보나 법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챗GPT 플러그인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데이터 그라운딩처럼 챗GPT 안에서 특정 분야의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오픈AI죠. 불을 당겼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가진 게 없으니 그냥 새로운 거를 장악하고자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진행한 게 오픈AI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라붙어서 같이 연합전선을 가지고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같이 한 몸뚱아리가 돼서 뛰고 있다고 보면 되죠. 마치 삼성전자와 구글이 연합한 거하고 비슷하죠. 다만 삼성과 구글은 가진 레거시였지만 오픈AI와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가진 게 없거든요. 윈도우는 가지고 있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불리는 것도,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가지고 있지만 변변한 인터넷 서비스는 없어요. 옛날 MSN.com도 실패했지, 한메일도 실패했지, MSN 메신저도 실패했지, 빙닷컴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도 실패했지.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오픈 AI처럼 인터넷 서비스 쪽에서는 스타트업에 다름없습니다. 둘이 같이 연합군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구글이 바짝 긴장하고 뒤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은 이들과는 다른 메타버스의 LLM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각자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큰 거대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틱톡도 작게 시작해서 커졌고, 우티, 우버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한국에는 마켓컬리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AGI 시대가 펼쳐지면, 즉 생성형 AI 시대가 펼쳐지면 이런 거대 빅테크 기업 말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 주목받을 새싹들이 뛰쳐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새로운 공룡 기업이 생길 수 있는 새싹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10년 전 2013년도에 모바일 시장처럼 앱스토어에 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막 2011년, 12년 지나면서 앱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카카오톡도 나온 거거든요. 그 카톡이 다음을 인수한 거잖아요. 작은 새싹이 큰 거대 레거시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또 AGI 시장은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또 생기고 있죠. 오픈AI는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고, 그리고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저변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AI의 특징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이 빠릅니다. 진화가 빠르고. 근데 그 데이터는 웹에서 크롤링 해오는 기계적 데이터도 있지만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챗GPT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수억 명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용자가 쓰면서 AI를 가르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똑똑한 범용 AI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픈AI는 뛰고 있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의 빙이라고 불리는 검색 엔진과 그리고 엣지라고 불리는 브라우저가 구글의 검색과 구글의 크롬 대비 사용성이나 사용자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형편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챗GPT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뉴빙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의 성능을 더 개선하고 사용자를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공격적으로 하겠죠. 이게 그들의 전략이고,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보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도 채널도 많고, 그리고 구글은 LLM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GPU라고 불리는 칩셋이 필요해요. 근데 그 칩셋은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조 넘게 지금 막 돌파하는 이유가 LLM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 수많은 LLM 기업들이 GPU를 발주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글은 TPU라고 불리는 자체 GPU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구글은 데이터도 있지, 심지어 인프라, 즉 칩셋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즉 가장 잘할 만한 회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원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찌 보면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사용자가 AGI 서비스의 사용자는 챗GPT보다는 적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발주자죠.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AGI 시장에서는 이 두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구글, 이 두 군데가 독주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오픈소스 기반으로 아까 수많은 새싹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싹은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오픈소스 LLM을 제공하면서 그런 시장 형성하는 에코시스템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메타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퀘스트 프로, 퀘스트 3 이런 디바이스 기반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타는 자체 메타버스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제너레이티브 AI를 메타버스를 위해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AGI를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GI하고 챗GPT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챗GPT는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의 하나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로 만들어지는 시장을 가리켜서 AGI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앱이다. 스마트폰은 모바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개위가 챗GPT는 앱,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는 스마트폰, 그리고 AGI는 모바일.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사용자가 뭔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RLHF라고 하는데 강화학습의 일종입니다. 사용자가 챗GPT를 쓰면 프롬프트, 질문을 날리고 답변을 보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질문을 던지고 이상한데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쓰다가 괜찮으면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거기 좋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LLM을. 즉 GPT 3.5와 GPT 4를 사용자의 이런 발화에 사용자가 이런 건 만족했더라. 이런 건 만족을 안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 그리고 이런 질문에 이 답이 나오니까 만족을 했네. 그 데이터가 모여져서 LLM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인공지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 당연히 관련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LLM과 관련이 있죠. LLM을 학습시키려고 하면 GPU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굴려서 LLM을 만들려면 GPU라고 불리는 칩셋이 필요합니다. 그 칩셋을 만드는 게 엔비디아고, 전 세계 GPU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 오르죠. 사실 엔비디아는 첫 번째는 블록체인 토큰, 블록체인 운영하고 토큰 만들 때 GPU가 필요하거든요. 그걸로 큰 돈을 벌었고, 메타버스가 인기였을 때 3년 전, 2년 전에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그래픽 칩셋이 필요하거든요. 메타버스는 3D 입체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D 화면인 평면적인 공간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바일보다 더 많은 그래픽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GPU가 또 주목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제너레이티브 AI 때문에 또 주목받죠. 그래서 세 번의 주목받을 만한 중요한 키워드 덕분에 계속 점프업이 됐죠.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10배가 성장을 했죠. 얻어 걸린 거라고 봐도 돼요? 저는 리더십이라고 봐요. 절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반도체 칩셋, 그래픽카드 칩셋 하나 만드는 그냥 부품 업체에 불과했던 이 기업이 AMD를 넘어서, 인텔을 넘어서 이렇게 성장했던 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끔 탈바꿈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를 그냥 만들어서 팔았던 게 아니라 GPU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하는 사업도 했고, 최근에는 LLM을 만드는데 GPU를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LLM을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너희들 LLM 만들려고 하면 GPU 구매하는 게 너무 비싸지,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줄게 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시대를 앞서간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당연히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기술 키워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끔 그때그때 투자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점과 선이 연결되어서 면을 만드는 거죠. 엔비디아가 면을 만들고 있다고 봐요. 메타버스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AGI,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백본망, 즉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엔비디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왜냐면 B2C 서비스 만들고 앱 만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욕심부리지 않고 그런 시대에 결국은 마켓 관리 잘 되고 배달의 민족 잘 되고 우버 잘 되고 에어비앤비 잘 되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클라우드가 필요하거든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아마존 AWS가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3대 마차라고요. 그것처럼 미래 메타버스 시대와 AGI 시대가 완성이 되면 백엔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꿈꾸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런 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백엔드가 뭔가요? 뒷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즉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앱은 프론트엔드. 우리는 직접
스마트폰에서 앱 열어가지고 카카오톡 실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카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겠어요. 그 시스템이 백엔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운영되는. 연극 무대에 가면 연극 배우들이 열심히 뮤지컬도 하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옷을 갈아입히고 분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게 백엔드입니다. IT 트렌드 읽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계 데이터예요. 여기 통계 데이터는 경영과 관련된 매출이나 뭐 수익, 영업이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코리안 클릭이나 랭키닷컴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인터넷 트렌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게 되면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지표를 통계로서 알려줘요. 예를 들면 하루 카카오톡 방문자 수는, 월간 네이버의 방문자 수는, 방문한 사용자의 듀레이션 타임, 즉 체류 시간은, 들어와서 몇 개의 페이지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매월, 매주 추이로 분석해서 알려주거든요. 이 추이를 보면 어떤 스타트업들이 새싹이 될 수 있겠구나. 어떤 빅테크 기업이 위기구나. 트래픽이 떨어지는구나. 왜? 선행지표거든요. 매출의 선행지표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트래픽이 떨어지면 매출은 그 다음에 고꾸라집니다. 한 2, 3개월 선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계 데이터를 보라는 거죠. 지표를 보고. 챗GPT가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챗GPT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딱 두 가지예요. 컨버세이션을 위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LLM, GPT를 잘 쓰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 얘가 찰떡같이 우리말을 알아듣고 무엇인가 다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 머물렀을 때는 별로 파괴적이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검색 대용 정도? 그런데 이게 만일 차세대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들어왔을 때는 훨씬 파괴적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뒤집어 쓰고, 즉 새로운 하드웨어로 만나게 되는 세상입니다. 컴퓨터로 만나본 세상이 웹, 스마트폰으로 만나본 세상이 모바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세상은 늘 새로운 기계로 만나봐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만나보는 세상은 메타버스가 아닌 거죠. 새로운 머리에 뒤집어 쓰는 AR이나 VR이나 XR이나 MR이나 이런 디바이스로 만나보는 세상, 그게 메타버스인데 그걸 뒤집어 쓰고 세상을 만나보면 참 공허해요. 왜냐하면 뒤집어 쓰면 현실처럼 공간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이 사각형의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세상과는 달라요. 너무 넓어요. 광활하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사물들이 있어요. 현실처럼. 현실도 잠에서 깬 다음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거실로 가고 욕실로 가고 나가기 위해 현관문 나가고 계속 공간이 바뀌잖아요. 버스가 있고 회사로 출근하고 학교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복잡한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그렇다고요. 복잡한 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뭘로 이용하죠? 키보드, 마우스, 손가락으로 이용하잖아요. 메타버스는 뭘로 이용하나요? 두 손에 있는 컨트롤러로 이용한다고요. 근데 이 두 개 가지고는 복잡하다고요. 이동하는 것도 복잡해요. 자, 단적인 예로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메타의 퀘스트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쓰고 MS 워드를 실행해 보세요. 간단해요. 스마트폰은 앱 하나 누르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 실행까지는 했어. 거기 있는 특정 문구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손가락을 들고 어떻게 타이핑을 해요? 복잡하다고요. 자, 그런데 챗GPT가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등장을 하면 얘한테 내리면 명령을 나를 어디든 인도하고 내가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뭐든지 해주는 거죠. 앱도 쉽게 열 수 있고 공간도 왔다 갔다 텔레포트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입력하라고 하면 얘가 그 내용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조차 다 알고서 미리 입력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바로 챗GPT가 메타버스와 만났을 때 가장 완벽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면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나의 자비스인 챗GPT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얘가 나를 안내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내해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앱을 실행할 때도 자비스가 도와주고, 내가 무엇인가 검색하고자 할 때도 바로 도와주고, 화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집사죠, 집사. 마치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할 때,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내가 다 직접 조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입력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얘가 대신해 주는 거죠. 사실 엄밀히 보면 1세대 AI 어시스턴트, 즉 아마존의 알렉사,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클로바라고 있죠. SK텔레콤의 누구가 있고, 이런 1세대 AI 어시스턴트가 스마트 스피커의 형태로 우리를 도와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작동 못했죠.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 심지어 이해를 했어도 답을 못해줘. 그런데 챗GPT는 생성형 AI잖아요. 말을 너무 잘 알아듣고 심지어 아닌 것 같은 것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해. 너무 답을 잘하거든요. 얘가 만약 메타버스 속으로 GPT-4의 눈을 가지고 내 눈을 대신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대신해서 귀로 듣고, 그러면 나보다 더 정교하게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그게 미래의 메타버스와 챗GPT가 서로 어울려서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문가마다. 예를 들어 포트나이트,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이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이야기한 제페토나 SK텔레콤의 이프렌드와 같은 서비스가 메타버스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컴퓨터에서 동작되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싸이월드 같은 서비스입니다. 싸이월드나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세 번째 세상이라고요. 세 번째 IT 플랫폼이고, 뭐처럼? 웹처럼, 모바일처럼. 웹과 모바일은 항상 새로운 디바이스로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자, 1번. 새로운 머리에 뒤집어 쓰는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뒤집어 쓰는 새로운 장치를 이용해서 만나는 세상이어야 한다. 이게 1번. 2번. 그 세상은 기존과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평면적이지 않아요. 입체적이에요. 공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을 헤집고 다녀야 됩니다. 마치 현실처럼. 웹이나 모바일은 공간을 헤집지 않죠. 그냥 평면적 공간이 그냥 화면에 뜰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뒤집어 쓰고 썼더니 공간이 생기네, 입체가 생기네, 거기를 뒤집고 다니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입니다. 기존의 인터넷의 정신, 그러니까 인터넷의 철학,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는 뭐였냐면 공개와 개방이에요.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 개방돼야 된다. 인터넷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누구나 인터넷에 연결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공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세상이에요. 그런 인터넷이 지난 한 20년 넘게 우리 일상과 사회와 산업을 많이 바꿨죠. 편리하게 바꿨고, 또 빅테크 기업,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회사를 만들어냈잖아요. 박수를 받을 만하죠. 단점도 있죠. 플랫폼 기업의 독점, 독단, 패단이 발생했죠.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공짜로 가져가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죠. 심지어 악용하기도 하죠. 페이스북은 우리가 올린 글을 가지고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광고를 판다고요. 우리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 시장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플랫폼 독점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요. 카카오티도 택시 시장을,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수수료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요. 이해관계자 허락을 받지 않고, 택시 운전기사 목소리 듣지 않고. 그게 플랫폼 독점의 패단이죠. 자, 그래서 웹3가 나온 겁니다. 웹3는 뭐냐? 공유, 공개, 좋아, 박수. 하지만 플랫폼이 독점으로 발생하는 패단이 있다. 앞으로의 인터넷은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공정과 분배. 마치 ESG 경영처럼 사회를 위해 공정해야 한다. 이제 인터넷은 이해관계자하고 최소한 합의, 논의를 해서, 그리고 허락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정책을 바꿔라. 수수료 함부로 올리지 마라. 공정해라. 그리고 분배해라. 모든 거 나누자. 돈 벌었으면 나누자. 유튜브 돈 벌었는데 왜 99% 유튜버들한테는 돈 안 주고 1%한테만 줘? 아니 10명 들어와도 100명 들어와도 1000명 들어와도 들어오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 왜 못 나누냐? 분배하자 이거죠. 그게 웹3 정신이에요. 공정과 분배. 근데 공정과 분배를 말로만 주장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걸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유와 개방도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인터넷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공유와 개방이 실현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공정과 분배도 실현 가능하려고 하면 기술이 필요하죠. 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이에요. 시작 자체가. 탈중앙화. 중앙화가 안 됐다고요. 서버처럼 클라우드처럼. 서버 클라우드는 딱 중앙화 됐습니다. 임의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함부로 못 바꿔요. 누가? 플랫폼 독점 사업권자가. 특정 권력 집단이 못 바꾼다고요. 약속을 했거든요. 나 못 바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합의해야 돼. 합의 알고리즘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뭐죠? 분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암호화폐로 그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기록되거든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 DAO라고 불리는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면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이 함부로 못해요. 약속된 규약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DAO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해관계자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공헌한 거는 분배합니다. 토큰으로. 그게 토큰 이코노미예요. 자, 그래서 웹3와 블록체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죠. 그럼 메타버스는? 웹3의 그 정신으로 블록체인을 구현하려고 하면 생태계가 필요하잖아요. 웹이든 모바일이든. 근데 웹과 모바일에 실제 구현을 해봤거든요. 웹3 기반의 블록체인을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대신에 디튜브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잘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안 써. 왜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다 분배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왜 안 써? 사람들이 익숙해졌거든요. 뭐해? 기존의 관습에, 기존의 고정관념에. 너무 빅테크 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네.
세술은 세부대란 말이 있죠. 새로운 정신은 웹3란 정신, 그리고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거대 사업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소비자들, 사용자들도 움직이기가 힘들어.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은 다 공허하거든요. 세술이잖아요. 세부대가 들어가기 적합하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상은 현실계를 닮았어요. 어떻게? 공간이 있고 입체적인, 그리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수많은 아바타가 있고 그러다 보니 복잡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웹3의 정신이 딱 맞죠. 왜? 공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현실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법률과 규범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공정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된 블록체인의 기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웹3를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하는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어울린다는 거죠. 근데 그 메타버스는 복잡하죠. 사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챗GPT, 제너레이티브 AI, 네 가지 기술이 서로 만나는 거죠. 점들이 만나서 선이 되고 그게 새로운 면으로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생태계가 마련되는 거죠. 메타 퀘스트의 안경을 끼고 딱 메타버스에 들어왔어. 화분이 있네? 내 아바타의 신발이 너무 구려가지고 새 신발을 사야 되겠네? 여기 멋진 탁자 위에다가 이런 거 올려놔야 되겠네? 누가 만들어줘야죠. 누가 만들어주죠? 회사가? 메타가? 그 많은 복잡한 걸 다 만들어줘? 지금 여기에 있는 시트디에 있는 이거 누가 만들었죠? 피디님이 만들었나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누가 만들죠? 구글이 만드나요? 유튜버들이 만들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줘야 되죠. 크리에이터들은 왜 만들죠? 미쳤다고 거기서 만들어요, 이거를?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 이 10개가 팔렸는지 100개가 팔렸는지 누가 함부로 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정말 너무 잘 만들어서 나는 이거를 복제가 안 되게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 난 1000만 원을 팔고 싶어. 근데 이게 작품이야, 예술작품. 그래서 팔릴 때마다 돈 받고 싶어. 첫 번째 내가 만들어갔더니 1000만 원을 샀어, 누가. 근데 그 사람이 되팔았네? 1500에? 나 원작자인데 너무 아까운 거지. 또 받고 싶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중재해줘요? 누가 중재해주냐고요, 그런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웹3 정신. 그걸 만난다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크리에이터가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튜브, 피디님이 유튜브 만드는데 좋은 촬영 장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편집 툴 쓰시죠? 편집 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자, 이거 오브젝트 만들려고 하면 편집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잖아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게 다 연결된 거죠. 메타버스와 같은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 안경, 즉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메타버스를 인터넷에 연결할 때 기존보다 훨씬 더 초지연성으로 연결하고 더 빠르게 연결이 되니까. 왜냐면 입체적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화면으로 처리해야 되는 처리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좀 달라져야 돼요.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런 디바이스 안에 창작되는 수많은 OS, 소프트웨어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비스. 네 가지로 볼 때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글래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용어를,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올 하반기쯤 나온다고 해요. LG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소니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 되면 수많은 하드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하드웨어는 믿어요. 늦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만큼의 또 다른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하드웨어는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상. 자, 두 번째, 네트워크. 네트워크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잖아요. 5G부터 해서 앞으로 또 나올 6G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네트워크도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은 하기 어렵겠지만, 하지만 내수에서 잘해서 메타버스에 맞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와 관련된 솔루션들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건 수출할 수 있죠. 네트워크는 상상일 것 같아요. 상상. 세 번째, 그러면 소프트웨어, OS는 이거는 거의 완전히 하라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과 퀄컴과 삼성이 올해 메타버스 관련된 협약을 한 것도 구글이 참여한 이유가 OS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잘하지만 소프트웨어 OS 그 부분은 약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는 최소한 중상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또 알다시피 내수 시장에 있어서의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카카오톡, 마켓컬리,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건재하잖아요. 역시나 메타버스에서의 서비스는 한국이 글로벌로는 약할 수 있지만 한국 내수 시장은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전 세계 구글이 수백 개의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검색에. 근데 점유율 1위가 안 되는 국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하나가 있겠습니까? 한국인. 물론 최근 10년 동안 구글이 모바일 덕분에 시장 점유율이 한 30% 중반대까지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위협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네이버가 전 세계 딱 3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중에 우리 한국이 포함된다고요. 자, 그래서 네이버가 검색, 아니 그 챗GPT 그 이상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LLM 기술은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국 서비스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한글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LLM이 계속 좋아진다고 그랬죠. 뭘로? 사용자의 피드백으로. 한국에서 네이버 서비스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 사용자보다 많아요. 그럼 당연히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LLM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수준도 꽤 좋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기술력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내 수장 지킬 것이다 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다른 각도죠. 카카오도 있으니까. 2번은 LLM 서비스는 챗GPT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챗GPT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챗GPT와 연관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요. 일례로 챗GPT의 플러그인에 수많은 서비스가 들어와야 돼요. 아이폰 앱스토어가 잘 될 수 있는 건 수많은 앱들이 만들어져서 잘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아이폰 앱스토어가 더 많은 앱들이 있어요. 왜? 거기가 더 만들기 쉽고 또 로컬라이징 서비스의 구현이 쉽기 때문에. 챗GPT 같은 서비스는 시작이라, 챗GPT 같은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잘 되려면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수많은 서드파티 서비스가 입점해서 같이 협력 관계를 모색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표준화된 구글보다 한국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된 네이버가 생태계 구축에 좀 이로울 수 있겠죠. 실제 한국에서 LLM 기반의 수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구글의 람다나 오픈 AI의 챗GPT보다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